물가가 올라간다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기대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는 이 바텀업뿐만 아니라 탑다운을 같이 봐야 됩니다. 탑다운은 환경을 같이 보면서 두 가지도 같이 맞물리게 만들어줘야죠. 요즘에 인플레이션이 이제 시대로 네. 이제 뭐 아는 사람들이 이제 간다고 생각도 하고 뭐 걱정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서점에 제가 가니까 네. 또 마침 또 부부장님께서 요 인플레이션에서 살아남기 요 책을 냈더라고요. 요 책을 딱 나온 걸 보고 제가 빨리 부부장님 나오셔서 인플레이션은 모르겠고 김작가 TV 일단 조회수는 높여야 되겠다. 네네. 또 조회수 치트키 같은 분이셔서.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또 책을 봤는데 제가 좀 놀랐어요, 사실. 저는 이제 경제책을 아무래도 강제로 볼 수밖에 없는 직업이잖아요. 되게 사실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 들어가면 이 단어가 들어가는 것 자체로 사실 굉장히 책이 뭔가 너무 어려울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책이 진짜 쉽고 재밌게 쓰여졌어요. 그래서 진짜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그래서 근데 또 많은 분들이 또 사실 이 책 보기 전에 영상까지 또 한 개 보면 도움될 것 같아서 오늘 부부장님 모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일단 그 전에 현재 금융시장 한번 점검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제 간단하게만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자체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금융시장이 작년까지만 해도 느꼈던 게 뭐냐면 결국에는 유동성 공급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재정 정책 때문에 결국에는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정부가 보조금을 개인들한테 주고 개인들은 그 보조금으로 소비를 하게 되겠죠. 정부가 준 보조금이 상당합니다. 그러면 개인들이 그 보조금으로 소비를 하게 되면은 그만큼 기업의 이익으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 기업들은 그걸로 이익을 낸 데다 그 다음에 뭐가 붙는 거냐면은 결국에는 양적 완화와 같은 굉장히 강력한 유동성 부양책으로 돈의 공급을 늘려요. 그러면 주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EPS,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업의 이익에다가 곱하기 유동성의 함수가 되는 거잖아요. 주가 같은 경우는. 근데 최근에 보면은 정부의 보조금 같은 건 거의 다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보조금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이익이 결국 매출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금리가 최근에 올랐으니까 그 비용이 올라갔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업의 이익이 매출은 줄고 비용이 올라가다 보니까 많이 줄었겠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2분기 이제 어닝 시즌 같은 걸 보면은 생각보다 조금 좀 실망스럽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나 아니면 지금 거는 괜찮더라도 그 다음에 가이드를 주는 거죠. 3분기나 4분기 가이드를 보면은 다소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바로 그 종목이 되게 많이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죠. 요건 이제 결국에는 기업 이익에 대한 민감도가 굉장히 높아진 겁니다. 이 기업 이익이 조금 흔들리더라도 만약에 굉장히 쿠션이 크면 이 쿠션이 유동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뒤로 넘어지더라도 뒤에 쿠션이 큰 거 하나 있으면 안 다치죠. 그렇죠. 출렁출렁은 해도 괜찮은데 맨 땅이면 그렇죠. 맨 땅이면 난리 나죠. 그러면 맨 땅이면 뒤로 조금만 내려가더라도 긴장감이 커질 거예요. 그래서 기업 이익은 이게 기울어지는 긴장감이라고 보시면 되고 뒤에 쿠션이 유동성인데 그 유동성이라는 쿠션을 계속해서 조금씩 빼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기업 이익이라든지 결국엔 보조금과 그렇죠. 재정 보조금과 금리, 유동성의 함수 이런 것들이 같이 빠져나가면서 실물 경제라든지 금융시장에는 조금 좀 타격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하나 더 이제 첨언을 드리자면은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금리를 인상을 하고 있고 그게 전반적인 실물 경제의 금리를 끌어올리는 역할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는데 미국 정도만 버티지 나머지 국가들의 성장이 그 금리 인상을 버티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럼 미국의 성장이 탄탄하게 유지되고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그럼 미국의 성장의 과실을 먹으려고 혹은 미국의 높은 금리를 먹으려고 유동성이 미국으로 오히려 몰리는 문제가 생기게 되니까 여기서는 이제 미국 달러화의 강세 요걸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차원에서는 기업 이익과 유동성이 지금 흔들리는 것들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엔 부정적이다. 전반적인 금리가 올랐다. 그 다음에 달러가 강세를 보인다. 이게 전반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금융시장의 분위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현재 증시가 딱히 좋은 거는 아닌 거겠죠? 예, 조금 답답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겠죠. 네네. 자, 기업 이익과 유동성, 그다음에 금리, 그다음에 뭐 달러 강세 얘기해 주셨는데 요즘 물가도 제가 경유차 타는데
경유값이 깜짝 놀라셨죠? 뒤집어졌어요. 휘발유보다 높고 예. 그 다음에 또 그럼 밖에 못 나가겠다 싶어서 집에서 뭐 시켜 먹으려고 하면 치킨 값도 요즘에 네. 또 장난 아닌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네. 또 치킨이 9%, 전기료 11%, 네. 휘발유 29%이 수치가 이제 각 항목의 전년 대비 상승률인데 우리 생활과 맞닿아 있는 만큼 사실 체감하는 물가 상승률이 더 커지고 있는 것 네네. 같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 심각한 상태인지랑 앞으로 좀 얼마나 더 안 좋아질 수 있을까요? 이 물가 부분이. 이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이제 한국은행 금통위가 있었고, 맞아. 예, 기준금리를 인상했는데 저는 기준금리 인상보다도 한은에서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오늘 발표했죠? 네, 그렇죠. 아주 따끈따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약 좀 한번 해주시면. 네, 오늘 이제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0.25%를 인상을 했고요. 네. 물가에 초점을 맞춘다라는 얘기를 했고, 네. 그 다음에 전망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는데 성장 전망이 낮춰졌어요. 3.0%에서 2.7%로 낮춰졌고요. 물가 전망이 3.1에서 4.5로 올라갔거든요. 물가는 높아졌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한 4.5% 정도 오르는 그런 모습일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이게 이제 뭘 시사하냐면 첫 번째는 성장은 마이너스 0.3만큼 흔들리는 거죠. 그럼 성장이 둔화되고요. 그 다음에 물가는 많이 뛰는 거죠. 3.1에서 4.5면은 진짜 꽤 많이 뛰는 뛰는 거죠. 그죠? 이걸 봤었을 때는 결국에는 성장의 둔화와 함께 물가가 올라가는 거니까 물가만 올라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물가가 올라가도 소득이 탄탄하게 늘어나면은 그 괜찮죠. 충격이 괜찮죠. 괜찮죠. 근데 문제는 성장은 내려가는데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게 물가 상승의 부담을 훨씬 더 크게 만들어주는 그런 요인이 첫 번째로 작용을 하고요. 두 번째는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요즘 우리나라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나왔냐면 3.3%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숫자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숫자가 갖고 있는 의미인데요. 2012년 이후에 가장 높답니다. 그러면 10년 만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가장 높은 수준이거든요. 네, 그러면 어쨌든 기대 인플레이션이 많이 높구나 여기서 지나갈 게 아니라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보는 거죠. 물가가 오를 거라는 기대감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물가가 오를 거라는 기대감이 생겨나면요, 사람들은 미래의 소비를 땡겨서 지금 사요. 물가가 오르기 전에. 더 비싸질 때. 그렇죠. 근데 그게 더 공고화가 되면 더 강화가 되잖아요. 그럼 더 멀리 있는 것들도 계속 미래에 있는 것들을 땡겨와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부동산은 모르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집이 없는데 집값이 오를 것 같아요. 네. 그럼 뭐 어떤 질문에 대해서 답이 되냐면 이렇게 비싼데 왜 집을 사? 더 오를 것 같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현재 집값이 높은 것도 맞는데 지금 현재 주택 가격의 인플레이션도 강한데 더 오를 것 같다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생기니까 이거를 이 높은 인플레이션에도 테이크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그래서 거죠. 작년 11월에 네. 김 작가가 집을 샀어요. 더 오를까 봐. 아, 네네네. 아, 이게. 근데 요즘 하락 뉴스 나오고 아, 네. 실수한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제 물가 얘기로 돌아오면 물가가 올라간다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기대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 이게 이런 관계를 갖고 있어요. 기대 인플레이션은 이 물가가 사라지더라도 그러니까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그게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거다. 다시 올라올 거다. 왜? 이번에 집이 없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집값이 떨어지면 살 수밖에 없다. 이게 뭔 얘기냐면 기대 인플레이션, 집값이 오를 거라는 인플레이션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지금의 집값을 누르더라도 이 집값이 오를 거라는 기대가 다시 얘를 복원시킬 거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물가 상승세 자체도 예전보다 많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성장이 둔화되니까 그 부담이 크다. 이게 1번. 두 번째는 물가만 보실 게 아니라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게 너무 세지잖아요. 그럼 지금 올라온 물가를 잡는 게 정말 어려워집니다. 밑에 근원에서 계속 뭔가를 뿜어내고 있는 거잖아요. 이쪽 적하고 싸우는데 뒤에서 구원군이 계속 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중앙은행도 결국에는 나설 수밖에 없는 인플레이션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부동산 얘기해 주시러 그런데 네. 제가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부부장님은 매크로한 환경을 잘 보시는 분이잖아요. 이거 지금의 이런 그렇죠. 환경은 열심히 봅니다. 부동산 시장에 네. 좀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일반적으로 물가가 올라가면 부동산 시장에는 좋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게 저는 조금 좀 다르게 볼 필요도 있다고 봐요. 뭐냐면 물가가 그러면은 안 높았을 때는 부동산 시장이 어땠을까? 이게 저성장 저물가 하에서요. 유동성을 많이 뿌리니까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점핑했죠. 그렇죠. 예, 물가가 안 오를 때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어쩌면은
적정한 레벨보다 더 올라가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물가가 상승하는 환경이 왔었을 때 과연 또 그만큼 올라가느냐? 오히려 그것보다도 굉장히 높아진 상태에서 그리고 부채가 높아진 상태에서 그리고 규제가 많은 상태에서는 금리가 인상되는 것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질 거라고 봐요. 그러면 금리가 어디까지 높아질까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그렇죠. 되겠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일정 수준의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 속도를 빠르게 가져가는 상황에서는 부동산 시장도 예전처럼 그렇게 탄력 있게 튀어오르고 이렇게 가는 거는 단기적으로는 쉽지 않지 않을까? 뭐 그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이제 금리 얘기해 주셔서 네네. 대한민국 최고의 이제 패드 전문가로 아, 그건 아니고요. 이제 부부장님 말씀하시는 전혀 아니고요. 타칭, 아, 타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아닌데요. 네네. 향후 이제 금리 인상과 QT 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또 그리고 최근에 뭐 눈에 띌 만한 패드, 연준의 이제 향보는 좀 어떻게 될까요? 네네. 이게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또 네. 최근에 나오는 분위기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면 되게 황당하다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잠깐 비유를 하나 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군대에 가서 군대에 딱 가면 이제 군대 갑자기 이제 되게 싫어하실 것 같은데. 저 예전에 예. 제대하고 한 3년 차까지도 군에 입대하는 꿈을 꿨거든요. 진짜 그 꿈 속에서 안 돼! 예, 이거 예,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남자랑 공감한 그렇죠. 저 만기 병장 제대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군대를 딱 가면 여러 유형의 이제 부대장들이 있잖아요. 근데 부대장분들 중에서 이제 이게 초반에 확 휘어잡고 그렇죠. 초반에 확 휘어잡고 나중에 풀어주시는 분이 있고 맞아. 초반에 되게 잘해주다가 말을 안 들으니까 나중에 확 잡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겪은 걸로는 물론 이게 답은 아니지만 보통 전자가 더 인기가 많아요. 초반에 잡고 나중에 풀어주면 좋아하는데 맞아. 초반에 풀어주다 나중에 잡으려고 미쳤나? 뭐 이런 생각들 되게 이미 처음부터 약간 만만하게 그죠? 생각하니까. 뭐야? 뭐 이런 느낌이 되게 일단 저부터도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말씀 왜 드렸냐면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네.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연준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두 가지 인플레이션을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물가 상승도 보고 있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대 인플레이션도 같이 보고 있어요. 그러면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얘는 뭐뭐 할 것 같아라는 그 느낌인 거죠. 그러면 왜 군대 얘기를 했냐면 이 사람은 이렇게 움직일 것 같아. 이게 기대 인플레이션이거든요. 이 부대장에 대한 기대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대장이 정말 엄격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이 통제를 해요. 그러면 통제를 하고서 엄청나게 얼차례를 많이 해준다고 쳐요. 그러면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부대원들이 부대장이 특별히 얘기하지 않아도 무언가 잘못된 행동을 하려고 할 때 이러다 큰일 난다.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가 올가매지는 네, 조심하죠. 예, 그렇죠. 가스라이팅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제 스스로가 이제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교육이 돼가지고 부대가 딱 틀이 잡히게 되면 나중에는 이탈을 하는 탈선이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럼 그때는 풀어주더라도 큰 문제가 생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통제하게 된다는 얘기는 내가 벗어나도 괜찮을 거야라는 기대를 아예 날려버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연준도 저는 되게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초반에 확실하게 금리 인상을 해가지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를 갖다가 목을 날려버리게 되면 나중에 경기 부양책으로 돈을 또 뿌리더라도 물가가 튀어오르는 일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방만하게 계속 놔두잖아요. 그러면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오르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어요. 물가가 오를 뿐만 아니라 기대 인플레이션까지 생기게 되면은 얘는 고질병입니다. 고질병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뭐 홍길동이 심장에 병이 있어요. 심장병 때문에 여기 피부가 안 좋다고 가정해보죠. 그랬더니 병원을 갑니다. 피부약을 줘요. 그럼 피부약 발랐더니 피부가 좀 나아요. 그럼 재발하겠죠. 왜냐하면 결국에는 근원의 병이 있는데 근원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 근원이 기대 인플레이션이에요. 그죠? 그래서 연준에서는 뭘 되게 두려워하냐면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는 거. 이게 고질병이 돼버리면 나중에 이런 겁니다. 성인병 같은 거 있잖아요. 평생 달고 산대요. 그러니까 증상이 완화가 되는 거지 완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증상이 완화가 됐다가 조금만 무리를 하면 다시 아파요. 금방금방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플레이션이랑 기대 인플레이션이 같이 자라나잖아요. 얘를 잡아도 조금만 경기 부양을 위해서 돈을 뿌리잖아요. 그럼 바로 인플레이션이 올라와요. 그러면 지난 10년 동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어마어마한 부양책을 썼거든요. 물가가 올라오진 않았었어요. 왜? 기대 인플레이션에 싹을 잘랐었으니까. 그 전에. 근데 이게 다시 파릇파릇 돋아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후에 이런 가정을 해보는 거죠. 앞으로 20년, 30년이 될지 모르지만 위기가 한 번은 찾아오지 않을까요? 찾아오겠죠. 그러니까 괜찮아. 세계 경제는 항상 좋아질 거야. 이런 전제를 하신다면 할 말은 없지만 위기가 찾아오면 그때는 돈을 또 뿌려줘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못 뿌리는 겁니다. 왜? 고질병이 됐기 때문에. 왜냐하면 뿌리려고 하니까 물가가 팍 튀어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고질병을 애초에 싹을 자르고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연준이 굉장히 세게 그래서 뭐 3.5%까지 올린다 이런 식으로 막 으름장을 놓으면서 시장을 뒤흔들어 놨어요. 근데 최근에 분위기가 조금 바뀐 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첫 번째는 8월 달까지 금리를 2.0%까지 올려놓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보통 연말까지 3.5 올리겠다 이랬던 사람들이 8월까지 2.0을 만들겠다는 얘기를 해요. 그럼 왜 나머지는 얘기 안 할까? 왜냐하면 8월까지 2.0이 되잖아요. 2.0 정도 된 다음부터는 조금 분위기 전후좌우 상황을 한번 보겠다는 얘기죠. 간을 보겠다. 간을 보겠다는 얘기죠. 그럼 만약에 2%까지 올렸는데도 어느 정도 시장이 먹혔다면 뭐 그렇게 세긴 안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부대 굉장히 강하게 타이트하게 해줘가지고 겁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면 안 될 것 같아. 스스로가 스스로를 통제한다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통제가 된다면 그럼 더 갈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통제가 안 됐으면 더 가겠죠. 네. 그래서 일단 쉼표를 한 번은 주겠다라는 뉘앙스의 표시들을 조금씩은 날리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8월 달까지는 뭐 2%로 올리겠다. 내지는 또 이런 얘기가 나와요. 8월 달까지 금리를 올린 다음에 9월 달은 조금 쉬어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옐런 재무장관 같은 경우는 여름까지 금융시장이 흔들리더라도 크게 고민하지 않을 것. 뭐 이런 얘기를 이제 기사들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기사에서 나오는 얘기를 그대로 이제 읊어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저기 이제 가장 매파적인 사람이 누가 있냐면 제임스 블라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 그분 아주 유명해졌어요. 요즘 파월 회장보다 유명해졌어요. 그분이 제일 유명한 것 투자자분들 중에서 제일 유명합니다. 다른 청재들 이름 그렇죠. 모르는데. 그 사람 또 나왔냐고. 그런데 네네. 그분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인플레이션이 제압이 된다라는 게 우리 통제하에 있다라는 게 보인다면 그때는 내년에 2023년에는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죠. 통제하에 있다면이란 말이 물가가 내려간다면도 있지만 기대 인플레이션이 잡힌다는 얘기도 됩니다. 굳이 갈구지 않아도 알아서 안 하는 거죠. 아까 그래서 재미없는 그 비유, 군대의 비유를 해드린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연준도 어느 정도 통제가 됐나? 현재까지 막 때렸잖아요. 어느 정도 통제가 됐나? 그거를 여름 이후에 2%에 도달한 다음에는 그때부터는 조금은 한번 살펴보면서 가지 않을까. 현재는 그런 뉘앙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8월에 이제 2%라면 그 이후의 향보는 이제 뭐 크게 두 가지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 두 가지 중에서 지금 이제 부부장님은 어느 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첫 번째는요, 이거 안 되겠네라고 하는 케이스가 있죠. 안 되겠네 하면 더 세게 가야죠. 그렇죠. 근데 어느 정도 주춤한 모습이 나타나요. 그러면 이제 양호해지는 건데,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이게 조금 좀 길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인플레이션이 나타난 원인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나타난 원인은 첫 번째는 공급의 이슈가 있죠. 네. 이 공급의 이슈에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장기화되면 답이 없습니다. 그렇죠. 8월, 9월이 되더라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때까지 이어지면서 유가가 높고 곡물 가격이 지금보다 더 뛴다. 이러면 정말 답이 없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진짜 이거 잡기 위해서라도 금리를 더 올려야 될 수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생각하시죠. 아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걸 금리 인상해서 어떻게 잡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잡을 수는 없는데요. 금리 인상하면 뭘 잡을 수 있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잖아요. 커지고 장기화되면 기대가 생겨요. 그 기대가 생기는 걸 계속 막을 수는 있죠. 최대한 제어할 수 있죠. 네. 뭘 하면서 수요를 최대한 늦추면서 공급이 안 되니까 수요를 늦추면서 물가가 튀는 걸 계속해서 막아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참 예측할 수 없는 변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냥 저는 이제 이런 건 같이 봐요. 공급망이 조금은 좀 풀려줄 거라는 가정하에 어떤 게 있냐면 결국에는 미국의 소비 수요가 굉장히 탄탄해요. 미국의 소비 수요가 탄탄한 이유는 보조금도 많이 줬고요. 금리도 낮았고요. 물가도 낮았어요. 그리고 자산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럼 예를 들어 홍길동이라는 친구가 미국에 사는데 집값이 3배가 뛰었고, 그죠? 그런 다음에 연금 계좌에 주식이 들어있는데 주가가 엄청 올랐던 거죠. 그냥 뭐 지금이야 좀 떨어졌겠지만 옛날에 비해서 많이 올랐죠. 그래도. 그리고 보조금도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대출이자도 안 나가요. 금리가 워낙 낮아서. 그리고 물가도 싸요. 그럼 소비 많이 해야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소비가 많이 늘어나면서 수요가 폭발하니까 부족한 공급에 수요가 폭발해버리니까 물가가 빠르게 뛰겠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좀 바뀌었죠. 첫 번째는 보조금 안 줘요. 그렇죠. 요즘이 안 좋죠. 금리 올랐죠. 자산 가격 조금 주춤하죠. 주춤하죠. 물가가 올랐죠. 그럼 소비가 시차를 두고 조금은 둔화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연준은 굉장히 매파적으로 바뀌어 있고 그 다음에 소비가 조금은 주춤할 것 같다라는 기대가 생기게 되면 그러면 물가가 조금은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물가가 떨어진다라기보다는 높았던 물가가 조금씩 그 높이를 낮춰가는 절차를 밟게 되겠죠. 그래서 연준에서 기대하는 건요, 조금 빠르게 내려오는 걸 기대를 합니다. 근데 사실 조금 실망스러웠던 건 원래 미국 물가가 3월 달에 8.5까지 올랐어요. 맞아요. 그래서 4월 달에 8%로 떨어지길 기대했던 게 근데 8.3이었나요? 8.3이죠. 근데 이게 8%로 떨어지면 많이 안 그래봤자 8%인데 물론 맞는 얘기인데 8.5에서 8로 떨어지면 시장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0.5씩 팍 내려오겠죠. 근데 8.3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럼 이 밑이 시계열이라고 보면 내년 뭐 예를 들어서 올해 연말 내년 중반이면은 어느 정도 2% 연준이 목표라는 게 2%거든요. 물가 상승세 2%까지 내려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추춤 너무 찔끔찔끔 내려오면 오래 걸리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는 그 다음 스텝을 밟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에서 금리 인상을 멈춘다는 게 아니고 2%부터는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들어갈 것 같다라는 게 앞서 말씀드린 내용의 핵심이고요. 속도 조절의 관건은 뭐냐면 결국에는 향후에 물가가 어떻게 움직이냐의 문제인데 이게 이렇게 내려오냐 빠르게 내려오냐의 문제죠. 빠르게 내려오려면 공급망이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만 쳐다보니까 답이 없으니까 미중 관세를 좀 완화하겠다. 요 얘기가 요즘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란하고 핵협상을 좀 중단시켜서 어느 정도 해가지고 이 이란산 원유나 천연가스의 공급을 늘리면서 문제를 해결해 보자. 오펙 플러스한테 산유국들한테 증산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이 공급 사이드에서의 물가 압력을 좀 낮춰가지고 최대한 빠르게 2% 레벨로 끌어내리려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거겠죠. 물가 측면에서 요즘 중고차 가격도 요즘에 좀 떨어지는데 어쨌든 과거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책에서 인플레이션 중 하나로 공급망 꼽았는데 이것도 다 관련돼 있는 거겠죠. 당연히 관련이 돼 있는 게 결국에는 뭐 반도체 수급 같은 게 안 되니까 결국에는 요즘 마이너스 옵션으로 신차를 요즘도 그러나요? 모르겠는데 마이너스 옵션으로 신차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뒤에 저 삑삑삑삑 하는 거 있잖아요. 주차할 때. 그런 거 없으면 뭐 지금 바로 나올 수 있어요. 이제 이런 얘기죠. 하나 붙을 때만 좀 그렇죠. 늦게 나오는. 예. 물론 이제 그 종목하시는 분들이 이미 말씀을 다 해주셨겠지만 이렇게 되면 신차의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중고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중고차 가격이 뛰는 이슈가 생기게 돼요.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리오프닝하고도 맞물리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중고차에 대한 수요가 폭발을 하면서 중고차 가격이 많이 올랐었죠. 다만 최근에는 공급망이 조금은 좀 풀렸다고 합니다. 뭐 많이 풀린 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고공비행을 하던 중고차 가격의 상승세가 조금은 주춤해지고 있다. 뭐 이 정도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인플레이션을 이제 자극했는 건 다들 알고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좀 어떤 부분들을 더 많이 자극하고 있나요? 이게 보통 지정학적 불안이 생기면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고 그러면은 고용이 안 되고 임금이 낮아지니까 디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져요. 일반적으로는. 와, 근데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좀 독특한 게 러시아는 세계 1, 2위의 산유국입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생산한 우랄산 원유가 결국은 유럽으로 흘러 들어가는데 유럽으로 흘러가는 파이프라인을 우크라이나가 갖고 있어요. 물론 이제 우회하는 것들도 있지만 그러면 이 둘이 싸운다는 얘기는 유럽 쪽으로 원유 공급이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건 에너지 프라이스의 가격 인상 요인, 이게 첫 번째가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러시아가 세계 1위의 밀 생산국이고 우크라이나는 5위의 밀 생산국이에요. 요즘 밀값이 엄청 뛰죠. 미치고 있다고 들었는데. 2배 뛰고 막 난리도 아니죠. 그러면 결국에는 밀에 대해서 수입을 하는 나라들이 있는데 그럼 다른 데서 수입하면 되잖아. 이게 식량 안보가 이 에너지하고도 또 다른 것 같아요. 식량 안보 얘기가 딱 나오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인도 같은 경우가 세계 2위의 밀 생산국인데 수출 금지 이렇게 왜냐하면 이제 당장 먹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밀 가격을 오히려 더 밀어올리는 요인이 생겨요. 그러면 이게 이제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주냐면 저는 물론 이것만으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직관적으로 좀 비교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동양하고 서양하고 밀을 누가 더 많이 소비하나 생각해 보면 서양이겠죠. 동양은 쌀이 주식이잖아요. 쌀과 밀은 이제 서양이 주식이고 그러면 쌀 가격은 물론 많이 뛰긴 했지만 밀 가격만큼 뛰진 않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는 겁니다. 동서양의 인플레이션을 비교해 봐요. 우리나라가 4.8%씩 오르거든요, 물가가. 근데 미국이 8.3%예요. 훨씬 높죠. 그렇죠. 독일이 7.4예요. 중국이 2.1이거든요. 그럼 동양과 서양이 쫙 갈리는 느낌이 나죠. 물가 상승률이. 이게 뭐 여기에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식품 가격의 상승 요인이 미국에 비해서는 서양에 비해서는 동양이 조금 덜한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외신 뉴스 보면은 동서양의 인플레이션이 좀 갈려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도 이런 데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분쟁이라고 쓰고 인플레이션 리스크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은 이제 전반적으로 좀 이야기 많이 들어봤는데 이제 그럼 이제 궁극의 질문 항상 핵심을 드려야죠. 이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보면 저절로 가난해지는 세상, 인플레이션 시대가 다가왔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는 이런 매크로한 환경들을 좀 듣고 안 다음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뭔가요? 저는 첫 번째는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우와 두루미라는 옛날 그 이솝우화인가요? 예, 그걸 한번 유치하지만 말씀드리면 여우와 두루미. 여우와 두루미. 뭐였죠? 여우하고 두루미. 여우가 이제 두루미 초청해가지고 이제 이게 뭐 저기 접시에 해가지고 그거. 호박게 하고 뭐 네네. 그거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너무 짜증이 나니까 네네. 두루미가 먼저 불렀죠. 그래서 이제 두루미가 부르고 이렇게 뭐 이게 그 길게 박아서 먹는 거 그래서 네, 맞아요. 여우 한번 고생시키고. 아. 저는 어렸을 때 그럼 이렇게 들고 마시면 되는데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네네. 당연히 뭐 이제 중요한 건 아니고 이게 그러면 어디가 홈그라운드인지 따라서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우의 컨디션도 되게 중요하지만 여우의 능력도 되게 중요하지만 어디서 대응을 하는지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매크로 환경이라는 거,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그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뭐 결국에는 저기 공룡하고 뭐 상어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물속에서 싸우냐, 육지에서 싸우냐의 차이겠죠. 그와 비슷한 예를 책에서는 이제 축구 경기로 그렇죠. 예.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란과 한국의 축구 경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제 이런 겁니다. 이란하고 한국하고 축구를 하면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는 상식이 있는 사람들은 축구 전문가들은 축구 선수들을 분석하죠. 그렇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 스쿼드 다 분석을 한 다음에 그리고 팀 전략 전술, 선수들 컨디션 다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손흥민이 있는 우리가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배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오케이 한국 70 이렇게 배팅을 치면 되잖아요. 그래서 한국 승률 70 이렇게 배팅 치면 되는데 문제가 하나 생긴 겁니다. 홍길동이 등장하는 거죠. 너 뭐 하는 사람이야? 했더니 저는 환경 분석가입니다. 뭔데? 해서 얘기하니까 이런 거죠. 이란 홈 경기입니다. 어웨이라는 얘기죠. 한국 입장에서는. 분위기가 좀 이상하죠. 중동 원정이랍니다. 그 어렵다는. 홈그라운드 이점이 있죠. 예, 그렇죠. 두 번째는 이란 그 홈 경기가 2000m 고원에서 일어난답니다. 고산지대. 그리고 힘들어요. 예, 지난 20년 동안 한 번도 한국이 거기서 이겨본 적이 없답니다. 징크스. 네. 그죠? 네 번째는 결정타를 날리는 거죠. 10만 이란 관중 일방적인 응원하에서 합니다. 마지막 한국 대표팀은 경기 시작 1시간 전에 입국합니다. 그럼 이제 짜증이 나. 안 해. 나 안 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걸 볼 필요가 있냐면 선수들의 면면을 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네. 저도 동의합니다. 기업의 실적을 보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기업이 어느 환경에서 플레이를 하고 있는지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경기를 분석하는, 환경을 분석하는 홍길동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주가 올라떨어져. 한국 이겨져. 모르죠. 근데 알고 보니까 한국이 아니라 브라질이라면 제 생각에 그 환경에서도 이기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압도적인 그 팀, 압도적인 기업 이런 걸 찾는 것들도 답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첫 번째는 환경이 유리했었던 우리나라 홈 경기에 우리나라한테 제일 컨디션 좋은 8시에 경기했던 그 모습으로만 판단을 하면 어려워질 수 있는 거죠. 지난 15년 동안, 20년 동안 인플레이션을 본 적이 없고요.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40년 만에 겪는 겁니다. 그 정도로 강한 인플레이션이면 환경이 정말 팍팍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투자의 방법에 있어서도 기존보다는 좀 달라져야겠죠. 그래서 항상 마인드셋을 조금 다르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바텀업을 봤죠. 바텀업이라는 건 뭐냐면 기업들 하나하나를 보면서 이걸 투자해야겠다 해가지고 투자를 선정했는데 이제는 이 바텀업뿐만 아니라 탑다운을 같이 봐야 됩니다. 탑다운은 환경을 같이 보면서 두 가지도 같이 맞물리게 만들어줘야죠. 그러면 이제 딱 생각해. 뭐가 이렇게 복잡해? 네, 맞아요. 난이도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 중요한 건 뭐냐면 난이도가 높아졌다는 걸 받아들이면서 시작하는 게 포인트가 된다고 봅니다. 작년에 증시 2021년, 2020년보다 어려웠잖아요. 그렇죠. 올해는 작년보다 또 어려운 건가요? 그렇죠. 이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결국에는 40년 동안 없었던 인플레이션이 등장했다는 얘기는 우리 앞에 인플레이션이라는 새로운 시나리오, 그 새로운 시나리오가 등장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 성장하고 물가로만 한번 그 국면을 나눠보면 성장에는 고성장과 저성장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물가에는 고물가와 저물가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4개의 국면으로 나눠집니다. 고성장 고물가, 고성장 저물가, 저성장 고물가, 저성장 저물가 4가지로 나눠질 거거든요. 작년에는 고물가 국면을 생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물가가 올라오질 않으니까. 적어도 2020년도 말까지 그리고 작년도 상반기까지는. 그런데 물가가 올라왔죠. 그러면 고물가 시나리오 2개가 들어온 거예요. 그럼 기존의 2개에 고물가 시나리오 2개가 들어오면 사지선 다형이죠. OX 이지선 다형 푸는 것보다 사지선 다형 푸는 게 훨씬 어렵죠. 훨씬 어렵죠. 예. 이게 이제 그래서 저는 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난이도가 높아졌잖아요. 네네. 근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 예전에는 밑으로 주저앉으면 연준이 막아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4가지 시나리오에 치트키가 있었던 거죠.
정말 힘들면 와일드 카드 던질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와일드 카드 못 던지죠. 왜? 못 던지죠. 연준이 안 해주는 게 아니라 지금 못 해주고 있죠. 해줘. 예. 더 던질 카드가 없는 거 아닌가요? 돈을 지금 풀어주면 물가가 더 세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상 답 없음 이러는 지문이 하나 더 들어오는 거죠. 오지선다형이죠. 수능 때 많이 만나보셨겠지만 그래서 훨씬 더 난이도가 높아졌다. 그 관점에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